빠른 손놀림으로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뚝딱 완성한 후에 아무렇지 않은 듯 참 쉽죠? 라고 말하는 미술 프로그램의 화가처럼 또 갖가지 재료와 양념을 조화롭게 알맞게 버무려서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요리사처럼 전문가에게는 참 쉬워 보이지만 초보자들에게는 한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죠. 클래식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용어마저도 생소한 것들이 많다 보니 어렵사리 생긴 호기심마저 금세 사그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낯설고 생소한 대상을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에 빗대서 생각해보고 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요리사가 하나의 음식을 완성하기까지 재료를 다듬는 것을 시작으로 끓이고 볶고 찌고 삶고 여러 가지 조리법을 구사하는 것처럼 클래식도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과정들을 알고 또 이해한 후에 듣는 한국의 클래식 음악은 전과는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변화를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홍준의 오감만족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클래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클래식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우리와 어떤 삶을 같이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나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강의를 한다고 해서 2주 전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좀 더 갸름하고 멋진 모습으로 강연을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더 힘든 점이 있었던 게 바로 먹방이 너무 많더라고요. 채널을 돌리면 죄다 셰프분들이 집에 있는 똑같은 재료 가지고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드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고 이왕 실패한 거 저 재료 우리 집에 다 있으니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 보자 하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찾아 요리를 했습니다. 셰프분들과 똑같은 맛을 낼게요? 못 낼게요? 네. 이 비율도 중요하고요. 결국엔 못 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악기와 작곡가들의 역할입니다. 사실 클래식 악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양은 한정적이고 그 소리들을 서로 조합하고 서로 빼면서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음악가들이 자기의 음악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악기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나도 살면서 악기는 하나 정도는 다뤄봐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악기들을 한번 보시고 자기 캐릭터와 맞는 악기는 뭐가 있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의 역사보다도 그냥 악기 이름에 관련된, 우리가 계속 클래식 하면 그 낯선 용어들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 악기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악기들의 이름도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표기, 단순 표기법인데 그 이름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이름 위주로 한번 쭉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물을 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물건을 두드리거나 뭘 자꾸 불거나 줄을 달아놓고 뜯거나 사실 옵션이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드리는 건 타악기, 줄을 뜯는 건 현악기, 부는 건 관악기라고 합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든 악기들이 다 발전이 됐는데 오늘 한번 이 클래식 악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목관악기 이야기입니다. 이 플룻, 여러분 플룻은 잘 아시죠? 네, 이 플룻의 이름은 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어로 크베어 플루테라고 합니다. 이 크베어는 가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필인데요. 그럼 세로필이도 있지 않을까요? 이 세로필이가 바로 리코더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리코더. 악기도 우리 기기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만큼 편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가 발전되고 오래가고 거기에 못 따라오는 기계들은 도태되고 없어지고 악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코더는 소리 내기가 쉬웠어요. 이 플룻은 공기의 진동으로 인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였었는데 우리가 세로필이라고 하는 리코더는 바로크 시대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플룻 파트를 보면요. 명칭은 플룻이라고 나와 있지만 악기는 리코더가 연주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플룻 연주자가 지금 키라고 하는데요. 이 키를 개발을 하면서 리코더보다 훨씬 더 활용적인 악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리코더를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는데 손가락을 다 맞고 도부터 하나씩 열면 도, 레, 미, 파 이렇게 솔라시도가 납니다. 근데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기는 좋은데요. 연주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운지법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나다라 순으로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쓰기 편한 최적화의 별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최적화의 비율을 찾은 것이 바로 이 키입니다. 따라서 연주 때 리코더보다 이 가로피리가 더 많이 사용이 되면서 결국에 이 플룻이란 타이틀을 후대에 우리가 보는 이 가로피리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다음 오보에 악기인데요. 마음을 홀리는 오보에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악기가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음악 아시죠? 네, 사라 브라이트만이 환상 속으로라는 그 팝송인데 사실 그거는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영화 음악 작곡가의 영화 미션에 나왔던 메인 타이틀곡을 사라 브라이트만이 거기에 가사를 붙이면서 넬라 판타지아가 된 음악인데요. 이 영화 미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한 선교사가 그 원시 부족 마을로 오보에 하나를 갖고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면서 메인 타이틀 우리가 아는 그 멜로디가 오보에로 연주가 되는데요. 왜 오보에였을까요? 플룻을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오보에는 굉장히 독특한 음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 말고 오보에만은 독특한 파동을 갖고 있어서 소리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중세시대에 우리가 악기가 금해졌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악기들이 합류하게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금지됐던 악기는 바로 이 오보에였습니다. 오보에는 프랑스어 그 오보아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높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네. 음영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케스트라 튜닝을 할 때 오보에가 기준점을 줍니다. 이 원리는 우리 그룹 중에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한테 맞춰줄게 약간 이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시면 처음에 첫 소리 내는 게 바로 이 오보에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독특한 음영으로 정확한 음정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보에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취미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렵겠네요. 네. 네. 다음은 목관악기의 트럼펫 클라리넷이라는 타이틀을 다는데 제가 전공이 트럼펫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방에 어느 학교 그 관악부 코치를 한 시절이 있었는데 연습실이 산 중턱에 있었어요. 우리 관악기 연주자들은 가끔 산이나 바다에서 뻥 뚫린 배경을 두고 연습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멀리 보고 연습을 하면 소리 내는 대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산 중턱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뒤에 그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올라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클라리넷을 누가 불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펫인데 클라리넷 소리가 난다니.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멀리서 들으면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 때 트럼펫은 굉장히 힘든 악기였어요. 지금 개량이 돼서 어느 정도 음역대가 소화가 됐지만 그 바로크 시대 때 있던 트럼펫은 나팔이었기 때문에 연주 주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핸델이나 바흐 이런 사람들이 연주자들에게 고음역대 연주를 주문하곤 했습니다. 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지휘자가 시키면 연주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프로 연주자의 숙명이라서 그 높은 음역대를 따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클라리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이름이 바로 클라리넷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들으면 실제로 클라리넷과 트럼펫의 소리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바순인데요. 이 바순은 목관악기 중 가장 큰 악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관악기가 모두 다 10손가락을 사용할 것 같지만 많아야 사실 9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하나씩은 지지하는 데 쓰는데 이 바순은 10손가락을 모두 써서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악기 이름들을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바순 보면 맨 마지막에 ON인데 ON이라고 이태리어로 오네라고 합니다. 그냥 크다라고 하는 전미사인데요. 이 바소는 베이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큰 베이스인 거예요. 큰 베이스. 이 악기의 소리를 듣고 큰 베이스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에서는 파고시라고 부릅니다. 이 파고스는 나뭇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불쏘시개, 땔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태리 사람들은 소리로 이 악기를 바라봤고요. 독일 사람들은 생김새로 이 악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관악기를 오케스트라 배치를 보면요. 플룻과 오보에가 한 줄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뒷줄에는 클라리넷과 바순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두 그룹들은 소리가 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입술을 떨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입술을 두 개 같이 떠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를 막고 이렇게 하나만 떨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입술이 두 개가 떨리는 것은 섬세한 떨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로 떠는 것은 더 폭넓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클라리넷은 나무가 하나가 떨리는 방식이고요. 바수는 두 개가 떨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보완점을 같이 소리를 섞어주고 있고요. 밑에 플룻은 공기를 울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음정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하지만 오보에도 나무의 두 겹을 떨어서 소리를 내는 독특한 음영이기 때문에 그 독특한 음영을 플룻이 옆에서 폭넓은 울림으로 같이 섞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들어보시면 플룻, 오보가 같은 선율을 연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과일 주스 좋아하시죠? 조합들, 딸기와 바나나 주스. 네. 잘 섞이면 오묘한 맛이 나죠? 음악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연주되면 오보의 플룻 소리가 아닌 또 색다른 새로운 재료 혼합으로 새로운 색깔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그룹은 금관악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피곤한 홀은 우리가 금관악기를 음악에 쓸 때 어떨 때 많이 쓰죠? 팡파르 할 때, 규모가 크게 울려야 될 때 금관악기를 보통 씁니다. 보통 30분의 심포니를 연주를 하면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한 10분, 심지어는 시작할 때 한번 불고 20분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데 호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작곡가들이 교향곡을 만들 때 소리를 상상을 하면서 음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호르는 라면 스프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어느 적재적소에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멋진 음악을 사운드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관편성이라고 하면 관악기를 2대씩 쓰는 걸 이관편성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논리로 오케스트라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호르는 2배인 4명을 씁니다. 그만큼 힘든 악기, 실제로 기네스북에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로 등재도 되기도 했습니다. 저 많이 꼬여 있는데 쭉 피면 3.5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 3.5m 정도 되는 쇠 파이프를 30분 동안 쉼없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인원도 2배로 써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어시스트라는 역할도 오케스트라에서 비공식적으로 같이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1번 솔로 호른이 하다가 힘들면 발로 툭 치면 옆에 연주자가 그 덜 중요한 부분을 연주를 해주고 다시 솔로 부분은 불고, 이렇게 프렌치 호른이라 그러는데요. 유래는 그 프랑스 왕이 사냥할 때 쓰던 원통 뿔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프렌치 호른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벨이라고 하잖아요. 큰 이걸 통째적으로 호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다음은 나팔을 불려라 트럼펫입니다. 제 악기이기도 한데요. 이 트럼펫은 트럼펫 연주자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주자들, 스페셜리스트를 쓸 때 IST라는 접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악기 연주자 중에 IST를 안 쓰고 ER이라고 쓰는 사람은 트럼펫밖에 없습니다. 트럼펫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보다 악기로 뭘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나팔수. 실제로 바로크 시대 이전 르네상스 시대 때는 그 왕권이 바뀌면 나팔수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빵빠레가 달라야 됐기 때문에 이 나팔수가 바뀌었고, 어느 정도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누르는 걸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그러는데 3개인데요.
일반적으로 금관악기는 굉장히 신기한 음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 색 분리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검은색에 물을 묻혀놓고 휴지를 연결해놓고 좀 있으면 색이 분리하면 회색, 흰색 막 이렇게, 그리고 여러 색깔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되듯이 이 금관악기도 음정 연주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도레미파솔라 시대의 도를 분해를 막 해보면 도도솔, 도미솔, 시플랫, 도레미, 파샵, 솔샵 이런 식의 음정 나열들이 이 안에 쫙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정들 배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리얼 사운드와 미디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 악기 소리를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도 안에 도도솔, 도미솔, 시플랫 여러 음정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빰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미디는 이런 공간감이 없기 때문에 삐라고 소리가 나는 바로 이 차이점인데요. 이 안에 압력을 조정해서 그 음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도보다 좀 세게 불면 솔이 나고, 솔보다 좀 더 세게 불면 도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대 영화나 볼 때 나팔수들이 안 누르고 그냥 나팔만 잡고 여러 음정들을 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원리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이 다음은 이제 트럼본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사랑한 악기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제가 아까 오네라는 이름을 말씀드렸죠. 트럼본도 똑같습니다. 뒤에 ONE가 있는데 트롬반의 이태리어로 나팔이라는 뜻인데요. 큰 나팔인 거예요. 트럼본. 네. 뒤에 오네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큰 나팔이었던 겁니다. 트럼펫보다. 우리가 노래를 하더라도 화성이 채워질 때 어떻죠? 더 화려함을 느끼고 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나팔도 똑같습니다. 빵빠레를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음역대가 다른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를 하면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그 팡파를 연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안된 악기가 바로 이 트럼본입니다. 트럼펫보다 더 큰 나팔. 근데 이 트럼본은 앞에 길다란 부분은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길이로 음정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목관 악기들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랬고요. 이 누르는 거, 키를 이용해서 음정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조정을 했는데 이 악기는 관의 길이로 음정을 조절합니다. 관이 길어지면 음정이 떨어지고요. 관이 짧아지면 음정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 트럼본은 처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가능했어요. 악기 개량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로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요. 합창을 할 때 노래 부르기 전에 피아노가 코드를 먼저 꿍 하고 쳐주죠. 그 역할을 트럼본이 했었습니다. 네. 그 시대 때는 아직 피아노가 지금처럼 개량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트럼본 3명이서 도미솔을 먼저 불어주는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 원래 트럼본 역할을 베토벤은 자기 교향곡에 썼는데요. 우리가 베토벤을 혁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교향곡을 작곡할 때 보수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유명한 교향곡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틀에서 크게 엇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망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베토벤은 남들이 안 쓰던 트럼본을 자기 교향곡에 갖다 씁니다. 트럼본이 공식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교향곡에 처음 쓰였던 게 바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사악장에 보면 트럼본이 처음 팡파르 부분을 같이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9번 합창에 보면 합창 교향곡은 오케스트라에 처음으로 합창을 넣었던 음악이에요. 굉장히 혁명적이라 그러는데 합창이 사악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 합창 나오기 전에 한 박자 전에 트럼본이 그 음정을 미리미리 연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본연의 기능을 베토벤이 트럼본 자기 음악에 쓰면서 트럼본이 오케스트라에 데뷔를 하게 되고 또 클래식 악기로서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신 스틸러 튜바입니다. 튜바라는 악기는 제 상반신만 하고요. 왜 음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베이스의 중요성이 중요해졌어요. 왜 우리가 시끄러운 클럽 음악을 할 때 베이스를 다 끄고 들으면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의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베이스의 중요성이 생기면서 금관악기, 베이스, 튜바를 만들었습니다. 비교적 최신에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금관악기 역할 중에 더 큰 부분에서만 연주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이라고 혹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드보르작이 미국에서 체코를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노래한 음악인데요. 그 2악장에 튜바가 나옵니다. 앞에 4마디, 뒤에 4마디. 굉장히 조그만 소리로
시끄러운 부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인 스틸러라고 썼습니다. 보통 연습을 하러 와서 보통 오케스트라 연습이 한 타임에 한 3시간씩 진행이 되거든요. 신세계 교향곡 그 연습을 3시간 동안 하게 되면 튜바 연주자는 계속 앉아 있다가 자기 나오는 부분을 불고 또 끝까지 앉아 있다가 네, 그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로디는 없지만 우리 건물에서 그 뼈대 같은 골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를 접하실 때 튜바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가장 대편성의 곡이 연주가 될 거고요. 이 튜바 연주자가 언제 악기를 들고 부는지 그 점을 계속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는 악기들, 목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는 피리로 대체될 수 있고요. 금관악기는 다 나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감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생기긴 하는데 굳이 트럼펫이라는 트롬바라는 어원을 찾다 보면 우리가 나팔수의 빵빨의 나팔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신기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타악기. 네. 사실 이 타악기는 구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악기는 뭘까요? 하면 아마 타악기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두드리는 모든 소리들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게 소리고 어느 게 음악인지 그 구분을 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모든 두드리는 거에 대한 타악기인데 타악기 종류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현대음악으로 사람의 몸을 찰싹찰싹 때리는 것도 타악기 소리로 현대음악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케스트라에서 대표적인 게 이 팀판인데요. 이 북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북의 소리 나는 메커니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동그란 P라고 하는데요. 있죠. 그리고 밑에 페달이 있는데 이 페달을 밟으면 이 P가 팽팽해집니다. 그러면 줄이 팽팽해지면 탄력 있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고음이 나고 줄을 풀면 더 출렁거리기 때문에 저음이 나서 그리고 이 연주 때 팀파니를 보면 팀파니 연주 옆에 스틱이라고 우리 드럼 스틱이라고 말렛이라고 하는데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 강도가 다 다른데요. 사실 이 강도들은 악보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주자들이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지휘자와 상의를 해서 그 북의 강도를 서로 연구를 하고요. 따라서 이 치는 음정마다 이 곡의 뉘앙스에 따라서 강도 다른 스틱을 다 쓰는데요. 그 스틱을 바꿔서 쓰는 보셔도 하나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현악기입니다. 마지막은 현악기인데요. 우리 현악기의 문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구분하기 힘들고요. 또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우나 하나를 두고 보면 과연 이게 첼로인지 콘트라베이스인지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악기는 이 와인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역할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인병이 한 잔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와인 라벨이 있죠. 브랜드. 어디 산 와인. 그 브랜드는 바로 이 바이올린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 연주자가 잘 못하면 저 연주자 별로 연주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바이올린이 못하면 저 오케스트라 별론데?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와인의 라벨이 브랜드가 바이올린이라면 비올라는 그 와인 안에 이게 화이트 와인인지 그리고 레드 와인인지 그 와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뭐 멜로디 부각적인 역할은 안 하지만 근본적인 역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화음이 도미솔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가운데 미를 반음만 낮춰서 미 플랫을 만들면 마이너 화음이라고 그럽니다. 단조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 도미솔, 장조, 도, 미 플랫, 솔을 단조라고 하는데 이 미 담당을 바로 비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라가 조금만 삐끗을 하면 완전 음악이 밸런스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첼로는 와인 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미와 솔이 화려하더라도 근본적인 도 자체가 흔들리면 코드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베이스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콘트라베이스는 분위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베이스의 분위기는 사실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감성을 자극하진 않지만 쿵쿵거리는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트가 바로 이 베이스 부분인데요. 이 명칭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VIO
L이 비올이라고 하는데 이 비올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현악기를 비올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온에 말씀드렸죠. ON이 크다. 비올론이라는 그 ON이를 붙인 비올론은 큰 현악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콘트라베이스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뒤에 첼로는 작다라는 전미사입니다. 비올론, 첼로는 콘트라베이스보다 작은 베이스예요. 즉 첼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편의상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첼로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첼로라는 의미는 악기 첼로라기보다 그냥 작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를 보러 가시면 앞에 현악기들이 있고 그 뒤에 목관악기가 있고요. 그 뒤에 금관악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타악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주무시러 가셔서 연주회를 즐기러 가셔서 그 음악을 듣는다기보다 악기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심포니도 얘기하고 협주곡도 얘기했지만 악기들이 무대 위에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바로 이 음악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는지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소통하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활을 같이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연습 때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주 쳐다보고요. 그리고 지휘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눈빛으로 소통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되는지가 바로 이 연주의 핵심인데요. 우리나라와 외국 명문 오케스트라의 차이점은 개개인의 실력보다도 이런 호흡을 100년 이상 맞춰왔는지. 우리나라 1950년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50년 정도 된 오케스트라고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는 뭐 200~300년 정도. 얼마만큼 같이 숨쉬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음악을 연주하는지에 따라서 음악이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주회장을 가시면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악기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